네, 저희가 이 시간에는 내일을 위한 전략과 또 눈여겨볼 종목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 튀어오르는 sek터와 종목들은 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업종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사료주나 아니면 음식료 그리고 또는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거기다가 뭐 선박 관련해서 관련주들 또는 이런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군 동원령 선포 소식이 이제 이러한 영향력을 좀 많이 좀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대란이나 아니면은 또 곡물 가격 상승력 이런 것들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전에 이제 올랐던 이제 음식료나 사료 또는 이런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또 뒤늦게 이제 들어서 이제 상승력이 나온 게 삼성전자 ARM 인수 가능성에 또 이런 관련주들, ARM 관련주들, 뭐 넥스트칩, 가온칩스, MD스테크,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많았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안 좋은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들, 게임주들 이러한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후장 들어서는 좀 재미난 이슈가 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네. 미 케이블 1위 사업자 컴캐스트가 5G 통신 장비 선정을 이제 삼성전자로 하면서 뭐 기가레인이나 텔레필드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 이런 것들이 좀 상승력이 나왔고요. 또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치환불 같은 이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이 잘 나온 모습이고 또 이상호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덴마크 에너지청과 원스톱샵 제도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 강조를 하면서 뭐 CS 베어링 같은 이런 풍력 관련 주들도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sek터 짚어주셨는데 오늘 잘 갔던 섹터가 내일도 잘 가줄지 아니면 좀 못 갔던 섹터에서 반등이 나올지가 궁금한데 내일장 어떤 섹터를 좀 눈여보고 계시는지 대표님 어떤 업종을 좀 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과 같이 좀 러시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상승력이 나온 이제 사료 관련 주들도 잔여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이제 음식료 섹터가 곡물 가격 상승력 이런 우려감에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수산식품도 대체식품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산식품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 인상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전기요금 체제 변경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운임 비용이 많이 상승력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이 해운사들이 좀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이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LNG 운임은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대비 한 4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또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갔던 조선주, 사료, 음식료, 수산식품까지 내일장에도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한 섹터를 꼽으신다면 대표님은 어떤 섹터를 좀 제일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원래는 뭐 사조동화원 같은
같은 이런 사료, 식품 음식료, 섹터, 네. 예, 식품 섹터를 좀 찍고 싶었는데 아까 벌써 추천이 방송에서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해운을 한번 볼까 합니다. 조선 쪽을 또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운임료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이런 에너지 자원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벌크선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LNG선 운임료 상승에 충분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해운을 꼽아보았고 그리고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면서 또는 실적은 되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면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매수가는 한 2,33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2,600원, 목표가 2,600원, 손절 라인은 2,25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로 대한해운 또 목표가를 2,600원까지 또 꼽아 주셨는데 또 그러면 궁금한 게 조선주 안에서 조선 기자재 섹터도 함께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십니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이제 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늦어도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강력하게 매각 이슈를 분할로 한 매각이 아니라 전면적인 매각을 다시금 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최근 20일에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좀 급등력이 일정 부분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한 이야기를 또 저희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빅 이벤트였던 FOMC가 이제 끝났잖아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 환율이 지금 1,310원까지, 1,410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지금 적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 봐야 되는 시점인지 대표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환율이 단순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달러 가치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다. 더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가치를 표방하는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같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우리 원화가 당연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8월 21일 이후로 원화가 달러 강세보다 조금 더 약세를 좀 강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8월 21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좀 자금력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한 2, 3개월 정도 만약에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단기적인 시장 하락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디커플링이 발생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2번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베이비 스텝에서 기조를 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난 이번에 9월 22일 날 금리를 이제 인상한 것이 0.75로 이제 인상을 하고 나서 올해 11월이죠. 11월, 12월에 0.5% 정도 인상을 하고 내년 이제 1분기 정도에 또 0.5% 정도를 인상을 하면서 한 4.25 정도에서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점도표를 좀 보니까 4.4%까지 올렸나요? 그렇죠. 4.4%까지 예상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 4.6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도 제가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0.75 3번 올랐으니까 0.5 2번 정도 오르면 4.25가 되고 그쵸. 좀 부족하면 0.5 한 번 더 올리면 4.7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근데 문제는 이 고금리 기조를 2023년에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네. 2023년 유지해주고 2024년에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네. 또 이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금리 인상보다는 공격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이 양적 긴축 때문에 시장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그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쳐서 시장에 좀 하락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 거기다가 다음 달에 발표나는 9월 미국 CPI까지도 7월에 8월에 이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현재의 시장 하락력은 9월이 마지막이 되고 10월 달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희망은 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FOMC 이후에 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짚어봤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